한판 특별기획 대선 인물탐구. 내년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한판 승부 특별기획 대선 인물탐구. 오늘의 주인공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마침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날짜를 맞추기라도 한 듯 오늘 안철수 편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게 아니고 정치권이 저의 흐름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위험한 거죠. 출마를 해야지 출마를. 숨은 리더입니다. 숨은 리더.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선. 비선 실세.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 먼저 진중권, 김성애 두 분의 한 줄 타이틀 정의를 듣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안철수는 총매다. 총매다. 안철수는 네. 총매다. 총매라는 게 화학적으로 그렇잖아요.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원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만 본인 다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 어떤 것. 본인은 변하지 않고 네.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킨다. 안철수는 총매다. 자 김성애 소장님. 안철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네. 나올 때는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서 언제 나오냐고 되게 기대를 하는데 예. 안 나와. 완료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아하. 앞으로도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죠? 개발 완료가 되지 않는다. 네. 아하. 탈모 치료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할 때 탈모 네. 치료제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또 의외로 또 그런 비슷한 캐릭터가 있네요. 예. 제 네. 마음속에는 그렇게 들려나 봅니다. 예.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정리한 한 줄 평은 판을 흔드는 자 누굽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네. 성대모사까지 주셔서 본인 판을 성대모사 흔드는 하면서 웃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웃질 않으시더니. 아니 본인도 조금 민망한 거예요. 더 이상 안 됐거든. 네, 조금 민망합니다. 예. 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계 개편이라는 단어 이것을 한국 정치사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주로 1990년대 단어였어요. 그리고 정계 개편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JP가 되겠죠. 김종필. 네. 근데 이 단어가 좀 잊혀진 단어가 됐고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정치는 50대 50의 구조, 양당 체제로 굳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것이 안철수 대표예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2010년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단일화, 합당, 분당, 신당 다 해봤거든요. 예. 정계 개편의 키맨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판을 흔드는 정치인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판을 흔드는 실력으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분명 안철수 대표는 판을 흔드는 자였는데 과연 이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인물일까라는 분석입니다. 자, 5가지 결정적 순간들 첫 번째부터 볼까요? 1978년 고2 때 성적이 급상승합니다. 안철수 네. 학생이 당시에 제가 2학년 때부터 대선 주자들을 다루면서 어린 시절 일화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은 갖고 오는데 예. 그때 모습이 좀 성격의 원형 이런 것들을 담고 아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른이 돼서도 네, 이렇게 늦게 성적이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 좀 늦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은 집중하면은 빨리 오른다. 뭐 이런 것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고2 때부터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그런데 네, 굉장히 이름에도 수가 없었어. 굉장히 부러운 캐릭터입니다. 고2 때부터 성적이 올랐다. 그렇다고 하시기엔 학력들이 다 적절치 않은 발언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고2 때부터 성적이 안 올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1988년 안철수 PC에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독학으로 백신 개발을 시작을 해서 얼마 뒤인 6월 V3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의학도로 진로를 잡아놨다가 결국에 컴퓨터 전문가 경영자로 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거쳐서 정치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PC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PC가 안 되면 AS 센터에 보내거나 다시 사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고쳐봐야겠다라고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 의사였잖아요, 또. 의대였고. 네. 시험 기간에 만화책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혹시 의학도 안철수도 컴퓨터가 그런 의미에서 더 재밌었던 거 아닌가? 의학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또 컴퓨터에 대한 관심. 이게 그냥 프로그램 언어도 아니고 어셈블리라고 기계어를 기계어죠.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김성현 선생님도 좀 잘 아시는군요. 이 예, 부분. 기계어는 정말로 A랑 6 이렇게만 써 있는 숫자를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 되는 건데 예. 기계어까지는 접근한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자, 세 번째 장면은 뭔가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접고 뭐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박원순 시장에게. 네. 예. 그때 당시 이미 무릎팍도사 출연이라든지 뭐 재벌 비판 발언, 청춘 콘서트 이런 걸로 유명해졌는데 삽시간에 지지율이 올랐지만은 도전하지 않고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그때는 사실 정치적 출발은 국민의힘 계열 쪽보다는 민주당에 기울어진 상황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네 번째 장면.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 현재까지 스코어에서는 정치적인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2017년 4월 초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2017년 4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지율도 막 급상승을 해서 문재인 후보를 바짝 추격할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국민의당 경선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박정희 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이재용이 이건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삼성의 1인자가 됐겠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상속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예.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끌어오르는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그런 연설이기도 했는데 예. 무능력한 상속자들의 나라를 공정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 당시에 막 파면되고 또 구속됐었던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좀 제대로 요약을 해서 표현한 안철수 대표로서는 가장 명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뒷심이 딸리면서 결국에 지지율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3위 21%를 얻고 낙선을 했었죠. 예. 당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연설 스타일도 바꿨잖아요. 지금 아까 방금 드신 네. 목소리 일부러 좀 강한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내면서 대중들에게 네. 좀 새롭게 각인을 시키는. 그때도 독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V3 만들 때처럼. 스피치를. 네. 그게 목에 훈련받은 힘을 줘서 긁어내는 거를. 아하. 그래서 저는 혹시 보컬 트레이너가 붙었나 했는데 그것도 혼자 하신 근데 거다. 제가 봐도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목에. 목에. 목을 긁어도 효과적으로 윤도현 씨처럼 긁을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긁지는 못했거든요. 윤도현 씨를 좀 초빙해가지고 좀 강연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섯 번째 장면 볼게요. 네, 그간의 안철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올해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국민의당을 바른정당과 합치는 일, 그 과정에서 민주평화당과 결별했었고 또 그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조금 더 기울어진 스탠스에서 출발했던 안철수의 정치가 국민의힘 쪽으로 더 기울어진 상황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의원총회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합당 논의까지 갔었는데 합당은 이제 무산된 현재 상태인 것이고. 자, 우리 김순일 평론가의 다섯 개의 장면 정리 들으셨을 텐데 두 분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혹은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진 작가님부터.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토론에서 이걸로, 대선 토론할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받던 것 같고 사실 지난 대선에서 3위를 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21%. 탄핵 국면에서. 그렇죠. 21% 지지를 얻었다는 건 엄청난 거고 특히 이제 드루킹으로 인한 그 이미지 손상이 엄청나게 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이 피해 의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김성현 소장님. 저는 독학. 예. 예전에 TV 프로그램 나와서 바둑을 뭐 아마일단 정도 실력으로 1급인가 아마일단인가 실력을 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둑을 접하게 됐냐 했더니 바둑판을 없이 1년 동안 책만 봤대요. 바둑 책만 1년을 보고 나서 처음 바둑을 둔 게 1년 동안 책을 공부한 다음에 바둑을 뒀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하. 지금 제가 개월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닌데 요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고 책을 나중에 보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책이 다 이해가 되면 그때 실행으로 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치에서도 적용이 돼서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게 돼서 제가 올해 초에 봤던 어떤 그 지난번에 이제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 도전, 2번의 대선 도전 관련된 쭉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인생 역정에서 등장했던 정치 파트너 중에 지금 옆에 남아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과 조화를 이뤄서 하기보다는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오시는 게 이분의 스타일이 아니었나. 뭐 윤여준, 조영, 뭐 김한길 의원 등 지금 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이게 좀 이분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3 후보들이 잠깐 반짝였다 그냥 지잖아요. 그래도 거의 한 10여 년간 그래서 정치판에서 자기 존재감을 잃지 않고 제3당의 위치를 갖다 유지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뭐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당을 제외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인물인 걸로. 신당 창당을 해서 네, 신당 네, 창당을 그것은 해서. 정주영 통일국민당 아. 대표하고 이제 김종필 자민련 총재. 그때는 4명을 국민회에서 꺼져서 네, 네, 된 그리고 거였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자유선진당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못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때 40석 가까이 얻은 거는 나름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안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주세요. 안철수는 이 자리에 국민대표 8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였을까요? 1번 김대중 정부 제2건국위원회, 2번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3번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4번 이명박 정부 미래기획위원회. 예. 자, 어느 자리였을까요? 안철수는 국민대표 8인 중 한 사람은 참석을 했던 자리. 자, 진 작가님 고르세요. 4번. 4번. 네, 자, 우리 김선희 소장님. 신지식인 1번. 1번 김대중 정부 제2건국위원회. 역시 죄송하고요. 정답은 2번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아하, 국민대표 8인 중 하나로 선정이 그때 됐어요. 다소 파격적인 행사 진행이었는데 국민대표 8인 중에 뭐 육군 이병도 들어가 있었고 아하. 그 8명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행진을 해서 단상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취임식에서. 그 중에 안철수 대표가 있었는데 어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다소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를 당시에 기업인일 때 후원회장으로 이 사람을 좀 부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아, 노무현 예. 그 전 대통령이 근데 노 전 대통령 습관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거든요. 아하. 근데 그 사람 그 안철수 대표 저서를 읽어본 다음에 아, 이 사람 후원회장 시키면 마음 고생하겠다 이 사람이. 아하. 그래서 안 시키기로 했다. 문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 글쎄요. 퍼스널리티를 평가 모르죠. 판단하신 문체나 건가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허. 걸 봤을 때 음.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기로 들었었던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에도 안철수 대표가 기업인 자격으로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정치권 주변에 나름대로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하. 어쩌면 그 정부 주변에서 정치의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 계속 참여를 하면서 주변부에 네.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되게 공교롭게도 무릎팍도사 출연이 중요한 기점이었는데 이 시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직후예요, 거의. 서거 이후에 예, 굉장히 공교롭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첫 번째 문제 두 분 다 틀려주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십시오. 문제가 좀 이상한 게 확률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사지 선다면 둘이 하면 확률이 50%잖아. 근데 왜 딩동댕이 안 울려? 두 분이 더 대단하신 것 별 생각 같아요. 없이 됩니다. 네. 자, 올리시네 김승현 이번에. 평론가의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안철수 대표가 2016년 4월 총선 직후에 국민의당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킵니다. 아. 이 발언은 무엇일까요? 1번 민주당은 이제 필요 없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라질 겁니다. 2번 2번 박지원 선배님 민주당 눈치 좀 그만 보십시오. 실망입니다. 비슷해. 비슷해. 2번 3번 박근혜 대통령은 아유 참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 자, 4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보면 역시 한국 경제는 삼성동물원입니다. 네, 여기 4개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발언이 뭐였을까? 이번에는 우리 김성현 소장님께서 먼저 4번. 고르세요. 4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발언 한국 경제는 삼성동물원이다. 아닙니다. 삼성동물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예.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강의 영상에서 했던 아. LG동물원, 삼성동물원 아하. 그때 그랬군요. 발언이요. 자, 진 작가님은 작가님은 지금 찍기로. 찍기. 2번. 2번 찍기 실력. 아이고 주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야, 어떻게 두 분 다 틀릴 수가 있지? 이게 안철수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좀 시끄러웠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요번에 내가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거 나를 못 틀릴까 봐. 믿어가지고 내가 아하. 연필을 자신을 굴렸거든요. 못 믿었어. 아. 3번. 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라고. 아, 기억나네요. 아, 네. 그거는. 이게 네네네. 기자회견 이런 건 아닌데 의도적이었던 걸로 보이는 게 박지원 의원한테도 하고 천정배 의원한테도 하고 두 번씩이나요 이런 말을 기자들 다 듣는 데서 아하.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저는 이 안철수식 독서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안철수 대표 이미지 때문인지 이런 예. 말을 독한 말을 해도 좀 기억이 안 남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촉구할 때도 좀 약간 강하게 했었죠. 좀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이 세 사람이 좀 빠르게 즉각 퇴진을 요구했는데 예. 그때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당신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안 대표로서는 좀 센 발언을 그렇습니다. 했었군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잠시 SNS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박지원 현 원장이죠.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가 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선배님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계속 해주셔야겠습니다. SNS를. 자, 2번. 선배님은 침묵을 해도 뉴스가 되는군요. 이거 같아. 3번. 보십시오. 지지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앞으로 말씀 좀 줄여주세요. 4번. 우리 당에 안철수파와 호남파 네 분이 있다던데 선배님이 봉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굉장히 보기들이 만만치 않네요. 요번엔 2번 같아. 자, 진정관 작가 2번. 선배님은 침묵해도 뉴스가 되는군요. 또 들렸군요. 네. 와, 진정관 교수님은 이거 일부러 틀리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일본어가 하나 생각이 나요. 예. 빗사이로 막가다라고. 네, 비사이로 바꿔요. 이게 오답 저도 사실 사이로. 속으로는 2번이라고 해서 야 이번엔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1번 가겠습니다. 1번. 선배님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계속 해주셔야겠습니다. SNS. 정답입니다. 야. 네, 이 당시에 보면 안철수 후보 측이 딸리는 게 어떤 거였냐.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인터넷 화력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층의 오프라인 구전 여기에 다 밀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삼국지 장비처럼 장판교에선 장비처럼 박지원 SNS에서. 대표가 문모닝을 하면서 SNS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문모닝 근데 때였구나. 그게 역효과가 난다 싶었던지 잠시 네네. 중단했는데 안철수 예. 후보가 또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예. 그 박지원 대표가 사실 뭐 어떤 마음이었던 간에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도와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의 뭐 삼촌 조카 같은 그런 풍경까지 나왔는데 예. 물론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헤어질 때 굉장히 불편한 풍경들을 만들어냈어요. 아하. 박지원 당시 의원도 좀 비판을 많이 했었고 안철수 대표를.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별로 도움 받은 적이 없다 그동안 아. 예,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좀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청취율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이번에 좀 잘 되면 예. 예산을 좀 받아서요. 예. 그 양궁할 때 심박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우리 저 앵커님이 더 기뻐하는지 김수민 평론가가 아, 더 오답했을 기뻐하는지, 예. 둘이 너무 신나는 것 같아. 예, 전반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예상에 비해서 너무 잘 틀리시는 것 같아요. 네, 둘 청취자님도 중에 한 명은 맞히는 난이도로 제가 준비를 해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이휘님께서 틀리면 박재홍 앵커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흐흐 하시는데 예, 릴리님 사회자님 땡칠 때 재밌나 봐요. 크크크. 네. 다음에는 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네. 김성희 소장님이 땡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게 수능 난이도 잘못 맞춰서 욕먹는 아니, 출제위원들 심정입니다. 저거를 제가. 그 날마다 돌아가면서 치게. 아하, 그러네요. 제가 그것도 칠 한번 땐 생각해볼게요. 뼈가를 들고 오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안철수 대표의 장점과 단점. 안철수는 왜 그리고 어떻게? 먼저 강점부터. 뭐 안철수 대표 지난 10년 동안 정치 입문 이후에 수많은 부침과 위기를 겪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권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 작가님부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좀 다변화돼 있잖아요. 다양화돼 있고 다변화돼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양당 체제가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선거마다 제3 후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열망이 죽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에서 5에서 6%씩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소부장님. 저는 단단함과 깨끗함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그 기업을 뭐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왔고 별다른 스캔들도 없었고요. 지금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뭐 정치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찬성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거 외에 정치적인 것 외에 다른 걸로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단단함을 지지하는 매니아층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살 길을 찾아가신 게 아닌가. 김수현 평론가. 네, 저는 김종필 전 총리하고 좀 대조적인 게 있는데 김종필 전 총리는 계속 여당을 했었어요. 이쪽이 그렇죠. 손을 들어주면 이긴다. 이쪽인데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한 번도 여당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봐줄 만한 계속해서 힘 있는데 붙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의 약점 또 보겠습니다. 뭐 선거 여론조사에서 때로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지지층이 좀 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 지지층이 얇은 것은 왜일까입니다. 진 작가님. 글쎄요. 기본 지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차피 우리가 제3지대가 설 수 있는 기반이 이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딱 양극화가 돼가지고 진영으로 결집을 하기 때문에 꼭 이분의 약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그 자리에 누굴 갖다 놔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이분의 이제 약점으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했을 때도 2012년에도 단일화를 화끈하게 해줬으면은 그때 선거에 이길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가 생겼을 때 근데 이거 단일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를 만들어 버렸고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그때도 룰 갖고 싸우는데 룰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자기한테 불리하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은 제1야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예. 상황 속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그래 마무리해 저쪽에서 주세요. 요구하는 룰을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아마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에서 지금 마무리. 예. 자, 우리 김 소장님.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새정치의 정체를 11년째 모르겠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계속 얘기는 하는데 새정치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새정치를 보여준 적이 없고 586은 지금 이제 환갑이 다 되어 가시는데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네, 마무리 30초. 네, 판을 흔드는 지점에 계속 서 있었어요. 안철수 대표가. 근데 예. 그 지점은 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포지션을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예.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샤이 안철수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왜인지 설명을 못 하니까. 어허. 그런 일관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 때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결정적인 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선 출마를 이제 시사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5, 6개월의 시간 동안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또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인물 탐구 안철수 대표 편이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